중간고사 대비 교과서 정리 세종어제 훈민정음 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목부터 한 구절씩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목을 한번 볼게요. 네, 제목 세종어제 훈민정음입니다. 자, 여기서 제목에서 보이는 것처럼 세종대왕이 임금을 나타내는 어자입니다. 그리고 지을 제자이어 세종대왕이 지으신 훈민정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제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15세기에 나타났던 다양한 표기법, 그다음에 의문에서의 특징들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표기법의 특징을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먼저 보게 되면 자, 여기 쓰인 것들이 전부 다 한자음 표기인데 이 한자음 표기의 특징을 보게 되면 여기는 전부 다 뭐가 쓰였냐면 동국정우식 표기가 쓰였습니다. 자, 동국정우식 표기라고 앞 강의 시간에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요. 이 동국정우식 표기라는 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일단 중국 원음에 따라서 우리말의 한자의 음이 아니라 중국 원음에 가장 가깝게 표기하려고 했던 이상적인 한자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표기법이 좀 독특한데요. 초성, 그다음에 중성, 그다음에 종성을 모두 갖추어서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은 종성이 없어도 초성과 중성만 가지고도 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동국정식 표기에는 그렇게 초성과 중성으로만 돼 있을 경우에도 종성을 표기하라고 규칙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성이 없는 우리가 종성이 없는 글자, 즉 받침이 없었던 이 글자들을 종성을 채우기 위해서 음가가 없는 이응, 즉 그것을 형식 종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형식적으로 붙이는 형식 종성인 음가 없는 이응을 맨 마지막에 종성에다 갖다 붙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기법이 제목에 나타나 있어요. 일단 첫 번째 글자가 세자입니다. 세자. 자, 원래 이 글자는 세자, 세라고 읽죠. 그런데 받침에 이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이응이 바로 음가가 없는 이응인 거죠. 그래서 형식 종성 이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국적인 표기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에도 받침에 이응이 들어가 있죠. 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침에 이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를 보면 이 세종어제 훈민정음 이 서문이 동국정식 표기를 따르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것의 힌트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또 다른 글자가 더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음자입니다. 이 음자도 초성에 소리값이 없는 여린 히읗이 들어가 있어요. 이 여린 히읗도 마찬가지 한자음에서만 표기를 했었는데 음가가 없어요. 그런데 음가가 없는 이 글자를 단순히 이제 형식적으로 채우기 위해서 붙였던 글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국정식 표기에서만 보이는 그런 표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글자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 글자 앞에 우리가 지금 현대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그런 점이 하나씩 보이죠? 자, 그래서 그 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펴볼 게 바로 이 글자의 왼쪽에 찍혀 있는 이 점들의 정체입니다. 얘네들, 얘네들, 얘네들입니다. 자, 얘네들의 정체는 뭐냐면 이제 다들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기억하고 있겠죠. 네, 바로 방점입니다. 방점. 네, 이 방점은 글자의 왼쪽에 점을 찍어서 성조를 표시하는 기능을 했죠. 그래서 이 성조는 중세시대 성조는 총 4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소리의 높낮이에 따라서 분류하는 성조가 3가지가 있었죠. 그 3가지가 바로 평성, 거성, 상성이었습니다. 자, 평성은 낮은 소리를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점을 찍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거성은 높은 소리를 나타냈죠. 그리고 점을 하나만 찍었습니다. 하나만. 그다음에 상성은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성과 그다음에 거성이 합쳐진 소리였어요. 그래서 얘는 점을 2개를 찍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기호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 거성이었음을 알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성조가 네 가지였으니까요. 요 세 가지 이외에 하나의 성조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그 성조는 입성입니다. 자, 이 입성은 소리의 높낮이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받침이 오느냐에 따라서 입성의 여부를 결정을 했죠. 그래서 받침의 기역, 그다음에 디귿, 비읍, 시옷. 자, 이런 받침들이 왔을 때만 우리는 입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보자면 여기 제목에서는 입성이 있나요? 네, 받침에 그 어떤 받침에도 기역, 디귿, 비읍, 시옷에 해당하는 받침이 없죠. 그럼 여기는 입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부 다 거성과 평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다음 줄부터 본문을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구절입니다. 자, 먼저 나란 말씀이 둔기게 달아라는 구절이 나왔습니다. 자, 나랏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시옷은 관역격 조사 의를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라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말씀인데 말쌈 더하기 2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어, 이어 적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말싸미로 적게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벌써 이제 이어 적기 표기가 됐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둔기계 여기 이 구조를 보게 되면 둔극이라는 건 마찬가지 원래는 한자음은 중국인데 지금 둔귀라고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동국정식 표로 볼 수가 있겠죠. 중국 원음에 따라서 이상적인 한자음을 적은 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이 다라는 다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현대로 해석하면 달라입니다. 달라. 그리고 앞에는 현대로 해석하면 중국과 달라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애를 썼고요. 여기는 과를 썼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개의 조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비교 부사격 조사라고 합니다. 비교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조사라는 겁니다. 비교 부사격 조사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문법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중세국어에서는 비교 부사격 조사를 현대국어는 과를 쓰는데 중세에서는 애를 썼다라는 그런 차이점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문법적 특징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이 문자와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문자는 한자를 말하는 거예요, 한자. 당시에는 문자가 한자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한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의 말씀이 중국과 달라서 문자, 즉 한자와 서로 사마띠 통하지 아니함으로 이런 뜻이죠. 그래서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아니함으로 중국말과 우리말이 다르니까 그 다름의 차이를 인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런 전차로, 자, 이런 이유로, 자, 여기서 전차는 이런 이유 또는 까닭으로 해석을 합니다. 지금은 없어진 말이죠. 자, 이런 까닭으로 어린, 자, 이 어린은 현대국어의 어린과는 좀 뜻이 다르죠. 자, 이때 어린은 어리석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현대어랑 완전히 뜻이 달라졌어요. 똑같은 단어의 형태지만 의미가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의미의 이동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의 이동이 일어난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미의 이동이 일어난 단어네요. 그다음 그러면 이런 이유로 어리석은 백성이 니르고자, 자, 여기서 니르고자는 말하고자라는 뜻입니다. 말하고자. 그다음 문제 구절이네요. 문제 구절. 백성이 니르고자 홀빼이셔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네, 여기 좀 오타가 났네요. 할이 아니라 홀빼이셔도인데요. 지금 오타가 좀 났습니다.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원래는 자, 오하고 열인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리고 홀, 배, 그다음 이셔도인데요. 자, 여기서 이 홀은 뭐뭐 하는이란 뜻이에요. 뭐뭐 하는. 자, 말하고자 하는 이런 뜻이죠. 그다음 배는 바란 뜻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바가 있어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현대고는 바가 있어도인데 여기는 베이셔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언뜻 봤을 때 이셔도가 아마 요거일 것이고요. 이 배가 바로 바가로 쓰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바를 분석을 해보게 되면 이 바에는 바와 그 다음에 이의 결합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가 바로 뭐다? 네, 바로 그렇죠. 주격조사 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대국어에서는 받침이 없으면, 앞말의 받침이 없으면, 자, 주격조사가 가가 쓰였는데, 중세고에서는 앞말의 받침이 없으면, 그냥 짝대기만 긋는 이를 썼다. 이의 여러 가지 활용 형태 중에 짝대기만 긋는 이를 썼다라고, 앞 시간에 한번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침내 제 뿌들. 자, 여기서 뿌들을 보게 되면 이거는 현대국어로는 뜻이라는 단어인데, 자, 이 뜻을 어떻게 썼냐면 뿌시라고 썼죠. 자, 그런데 현대국어랑 많이 다르죠. 그래서 초성에 보게 되면 현대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비읍 디귿이라는 글자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자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어두자음군이라고 합니다. 어두자음군. 어두자음군. 초성에 두 가지 이상의 자음을 썼다는 뜻이죠.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마침내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 자, 여기서 놈은 사람을 나타내는 일반 명사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현대국에서는 이게 사람 남자를 비하는 표현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의미의 분자가 확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또 의미의 축소라는 표현을 씁니다. 의미의 축소예요, 얘는. 의미의 축소입니다. 축소고요. 그 다음 한이라 나왔습니다. 자, 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형인데요. 이 하다는 중세고에서는 많다의 뜻으로 쓰였어요. 그런데 현대고에서는 똑같은 이 단어 형태가 무엇을 하다 두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의미의 이동에 해당하는 그런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여겨. 자, 내가 이것을 위하여 어여삐 여겨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어여삐가 또 뜻이 달라졌어요. 여기서 어여삐는 어여쁘다, 예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불쌍히, 가엾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쌍하게 여겨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 28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해여, 해여는 하여금이라는 옛날 말이고요. 다음 수비는 쉽게 라는 뜻이고요. 니겨, 요거는 익혀입니다.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로 쓰매. 자, 쓰매가 나왔네요. 자, 이 쓰매는 단어의 결합 형태가 쓰다에다가 움에다가 조사 에가 붙었습니다. 자, 요게 움이 있는데요. 이 움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네, 그렇죠. 명사형 어미입니다. 자, 그러면 명사형 어미가 두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옴과 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움이 쓰였습니다. 자, 왜 움이 쓰였느냐? 앞에 말에 있는 것이 바로 음성 모음이었기 때문에 뒤에 음성 모음에 해당하는 움이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날로 씀에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해석을. 자, 나라의 말씀이 중국과 달라서, 그러니까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자, 여기에 비교 비교사격 조사 애가 쓰였습니다. 중국과 달라서 문자, 글자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당시의 글자는 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그 다음에 당시에 쓰던 글자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 자, 이런 전차로. 자, 이런 이유로. 자, 문자가 서로 말과 문자가 서로 달랐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라는 거죠. 말하고자 하는 바. 자, 이 바가 여기서는 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가란 뜻이죠. 주격조사 이가 쓰였어요. 그 다음. 자, 마침내 제 뜻을 실어서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근데 제 뜻을 실어서 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 그래서 내가, 세종입니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서 불쌍히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날로 씀에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세종대왕이 여기 이 훈민정음을 왜 만들었는지 그 배경을 기본 철학과 가치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글자를 만들게 된 가장 큰 동기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말과 그 다음에 당시에 쓰고 있던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않다,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인식을 했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훈민정음을 만든 세종대왕의 자주성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주성을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글자를 왜 만들었느냐, 이런 글자를 왜 만들었냐, 누굴 위해서 만들었느냐, 그런 배경을 살펴볼 때 여기에서 그 배경으로 작용한 것은 바로 백성들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것을 다 전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는 애민정신을 바로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애민정신. 그 다음 자, 새로 28자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28자. 자, 기존에 있던 글자를 재활용한 게 아니라 새롭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낸 것에 있어서 바로 창조성이라는 가치관을 우린 여기서 읽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서 편안하게 쉽게 쓰고자 한 그 창제 동기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어렵게 쓰는 게 아니라 쉽게 써야 된다는 점에서 실용 정신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훈민정음 세종어지를 전체적으로 여기에 담겨 있는 의도와 그 다음에 문법적 현상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 활동에 있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먼저 교과서 108쪽에 세종어지 훈민정음 서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먼저 같이 보고 밑에 있는 학습 활동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문에 나와 있는 게 좀 간격도 좁고 글씨가 작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구절구절 나누어서 좀 이렇게 필기하기 좋게끔 파일로 또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파일을 같이 보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 108쪽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먼저 의문면의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세국어의 특징에 해당하는 의문으로 세 가지를 골라놨는데요. 자, 일단 세 가지를 먼저 보시게 되면 뿌들, 수비, 위하야. 자, 여기에 의문면의 가장 큰 특징은 먼저 방점이 있었다라는 게 세 가지의 공통점입니다. 모두 다 방점이 있었죠. 성조를 표시하던 방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모두 여기 있는 글자들 살펴보게 되면은 거성과 그 다음에 상성들로 다 희한하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평성은 없네요. 네, 평성은 점을 찍지 않았다고 했었죠. 그 다음 또 하나의 특징, 자, 뿌들이라는 이 글자를 보게 되면 현대구에 쓰이지 않는 어두자음군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어두자음군은 17세기에 넘어가면서 굉장히 복잡한 양상을 나타냈던 것들이 시옷계로 다 통일이 됐었죠. 그죠? 그리고 뭐 다 된소리를 나타내는 발음으로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수비를 보게 되면 현대국에선 쓰이지 않던 순경음 비읍이 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위하야를 보게 되면 현대국어와 달리 바로 모음 조화가 철저하게 지켜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국어로 하자면 이거는 위, 하, 여정, 여기 하다에 있는 어간과 어미가 얘는 현대국어에서는 양성 모음이고 뒤에서는 음성 모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양성과 음성이 오게 되면 모음조가 깨진 거죠. 그런데 중세국어에서는 하 뒤에 야가 오면서 모음 조화가 딱 지켜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와 그 다음에 뒤에 온 야가 오게 되면서 둘의 모음 조화가 철저하게 지켜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문법적 특징으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어휘면에서 특징을 살펴볼게요. 자, 먼저 어린, 어여삐, 한일가 있는데요. 어여삐는 불쌍히 가엾게란 뜻으로 일하고 있죠. 불쌍하게, 가엾게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한이라는 많다란 뜻입니다.
자, 이 단어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의미의 이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의미의 이동. 우리는 일반적으로 단어가 역사적인 변천 과정을 거치면서 의미가 바뀌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기존에 있던 단어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단어의 뜻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의미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또 반면에 노미 같은 단어를 보게 되면 이거는 의미의 축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을 나타내는 단위였는데 놈이라는 것이 현대고에서는 남자를 비하는 말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의미가 축소가 됐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문법면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중국의 다라가 나오죠. 자, 여기 보게 되면 이 중국의 다라에서 이 애가 현대고에서는 과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비교사격 조사가 옛날에는 애가 쓰였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홀빼가 나왔습니다. 홀빼. 이 홀빼는 현대고에서는 하는 바가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하는 바가. 그래서 현대고와 달리 주격조사가 이가 쓰였다. 자, 이 이는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그러면 이 뒤에는 짝대기만 이가 쓰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수매는 쓰다에다가 옴에다가 에가 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음성 모음이었었기 때문에 뒤에 음성 모음에 해당하는 명사형 어미가 와서 쓰였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표기법 면에서는 현대고에서는 어제인데 여기서는 엉쟁 이런 식으로 썼죠. 받침에 이응을 붙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응은 소리값이 없는 이응이라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형식만 갖추기 위해서 쓰는 이응이라고 있죠. 그래서 형식 종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동국정운식 표기라고 했습니다. 동국정운식 표기. 그 다음에 따람이니라. 자, 이렇게 보면 현대고에서는 따름이다라고 해석하는데 여기서는 따름이니라라고 전부 다 이었었죠. 그래서 이것은 이어적기 표기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적기 표기 방식. 그래서 음운, 그 다음에 어휘, 문법, 표기면에서 특징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일단 마지막에 창제 정신이 나오는데요. 이 창제 정신도 마찬가지 한번 정리를 했었죠. 자, 먼저 자주 정신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주성. 우리말과 그 다음에 문자가 중국의 한자가 서로 달랐다라는 것을 인식했다라는 것에서 자주 정신. 그다음 이 글자를 왜 만들었냐? 거기에 그 창제 배경이 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바로 백성을 위해서 만들었다. 애민 정신이 담겨 있다라는 것. 그다음 이 문자를 기존에 있던 것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새롭게 만들었다. 그래서 창조성을 가지고 있다. 창조 정신을 읽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 글자는 모든 사람이 쉽게 그다음에 빨리 익혀서 쉽게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실용 정신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철학, 창제 정신이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좀 빠르게 진행했는데요. 혼민정음, 세종어지를 읽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중세구의 특징들을 세종어시를 보면서 그 특징들을 찾아볼 수 있으면 충분하게 학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블로그에 올려주시면 질문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시간이 되는 대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모두들 열공하세요. 안녕.